존하는 철도망의 기본 특징은 남북과 동서를 횡단하는 간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통과하는 주요 철도 중심지는 베이징, 텐진, 선양, 장춘, 하얼빈, 진안제남, 부양, 난징, 상하이, 스자장, 석가장, 타이, 위안태원, 정저우, 정주, 우한, 주저우, 주주, 광저우, 류저우, 유주, 청두, 충칭, 구이양, 규양, 쿤밍, 곤명, 시안, 란저우 등이다. 이들을 각 축으로 하여 서로 남북, 동서로 얽혀 있다. 지역적으로는 둥베이, 삼성, 요영성, 기림성, 흑룡강성이 70여 개의 간선과 지선이 있으며 영업거리 역시 1.2만 킬로미터로 전국의 1/4를 차지하며 철도망 밀도도 매 100제곱킬로미터당 1.51킬로미터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다. 이는 러시아나 일본과의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루어진 건설에 연원한다. 1980년대에 중부 및 동부 연해지역 철도 건설의 핵심인 진광선, 경광선, 남부의 홍양, 광저우 간 복선 개통 및 북부의 다퉁, 대동에서 진앙다호, 진왕도 간의 전기화, 복선화가 이루어졌고 서부지대의 석탄 개발을 위한 바오센선, 포신선, 포도에서 신목이 건설되었으며 그 외에 바오중선, 보중선, 보계에서 중위, 시엔선, 서현선, 서안에서 연안동이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철도 건설은 증주선, 경부선, 북경에서 구용, 진바선, 진패선, 천진에서 폐주, 지통선, 집통선, 지병에서 동요, 허회선, 후월선, 후마에서 월산, 스창선, 석장선, 성문에서 장사, 허주선, 합구선, 합비에서 구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징주선은 길이 2,538km로서 약 7천만 톤의 운송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을 잇는 새로운 철로이다. 수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잘 발달된 하천이 있어서 수운 조건이 우수하다. 1993년 마라천의 연장은 10.9만 킬로미터이며 항구는 국내 하천에 2천여 개, 그리고 연해에 60여 개가 있다. 민용선박 보유량은 1980년에 18만 3,771척에서 1992년 말에는 37만 3,568척으로 늘어났다. 연해 주요 항구의 화물 운송량 역시 1980년에 2억 1,731만 톤에서 1993년 6억 7,646만 톤으로 늘어났다. 수운에 의한 화물 운송량은 총 9억 8천만 톤으로 전체의 8.9%이고 여객 운송량은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주요 연해 항구를 화물 출입량의 순으로 보면 상하이, 진앙다호, 다롄, 광저우, 닝보, 칭다호, 텐진, 산장, 담강 등이었고 내수면 항구 역시 화물량 순으로 배열하면 난징, 우한, 난퉁, 남통, 진장, 진강, 주장, 구강, 항저우, 외양, 악양 등이다. 이러한 항구들은 양쯔강 수계 항로, 주장강 수계 항로, 징항, 경항, 운하 항로 및 해룡강, 흑룡강, 송하강, 송하강 항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건설의 중점을 이들 항로에 두었다. 도로. 1993년 말 중국의 도로 총연장은 108.35만 킬로미터이고 2000년까지 130만 킬로미터로 늘리고 10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이 활발한 연해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기 위해 둥베이 삼성, 동북 삼성과 다른 대연, 허난 하남, 산시 산서, 산시 섬서 지구와 춘진, 그리고 후난 호남, 후베이 호북 지구와 상하이 간의 간선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화물 수송량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에 12.9%에서 1993년에는 74.8%로 높아졌다. 현재 도로 포장률은 약 87.6%이다.
동부 연해 지역과 중부 지역의 도로는 주로 철도 및 수상 운수의 보조 수단으로서 단거리 운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서부에서는 도로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의 간선 운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 간선도로는 약 70여 개가 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도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최근에 건설된 중요한 도로 중 선다, 심대 심양에서 대연 고속도로는 375km의 길이로 이를 5만 대의 통과 능력을 갖추고 1990년 완공되었고, 징진탕 경진당 고속도로는 베이징에서 티엔진까지 142km 길이로 국제 표준에 따른 전면 폐쇄 노선이며 모든 교차로가 입체화되어 있다. 이를 5만 대의 통과 능력으로서 1993년에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고, 광산 광심 고속도로는 광저우 우선전까지 120km의 길이로 1994년에 완공되었다. 10. 항공. 1929년에 중국항공공사가 창립된 후 1950년까지 전국의 민항은 12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1978년에는 162개 노선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운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그 후 대외 개방, 경제 개혁으로 1993년 초에는 71개의 국제 노선을 포함한 563개의 항공 노선을 갖추었으며 총 연장도 96.08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103개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는 528대를 보유하고 있다. 화물 수송량도 1980년에 8.9만 톤에서 1993년 69.4만 톤으로 늘었고, 여객 수송량 역시 343만 명에서 3,38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각 성, 자치구의 수도 등 주요 도시는 베이징과 직통 또는 취항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상하이, 광저우, 우한, 항저우, 샤먼, 구일인 계림, 쿠밍, 청두, 라산 압살, 란저우, 우르무치 오노목제, 시안, 선양, 다렌, 하얼빈 등의 대도시와 관광 중심지와의 연결이 양호한 편이다. 한편 1950년대 초 3개의 국제 항공 노선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중국 민항이 서부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아메리카로의 국제 항로가 개척되었고 1980년대, 90년대의 개방과 더불어 노선이 크게 늘어났다. 주요 국제 항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쿠밍, 다렌, 샤먼 등의 국제공항에서 서울, 도쿄 동경, 오사카 대판,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부쿠레슈티, 아디스아바바, 쿠웨이트, 런던, 파리, 카라치, 싱가포르, 방콕, 나가사키, 마닐라, 시드니, 모스크바, 평양, 양곤 등이다. 중국은 항공 운송이 장기적으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 중국 민항의 관리를 지역별, 노선별로 분리, 독립한다는 계획으로 주식제 도입을 고려하고 항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도 한다. 사회. 중국은 1978년 삼중전후에서 해방사상, 실사구 시, 단결일치양전간이라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였고 1982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원칙이 천명되어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의 자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1980년대 초 농업은 탈집단화 또는 사형화되어 과거 인민공사에 의한 집체농업은 개별 농가에 의한 개체농업으로 전환하여 혁명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자작소농체제로 바뀌었다. 1984년 이후 이러한 개혁은 도시 부문까지 확대되어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들이 임대되거나 주식회사로 되기도 하고 사적 소유기업도 등장하였다. 또한 도시의 노동집약적 공업화의 여파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과거 중국이 취한 도시 성장 억제 정책은 이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개혁 이후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노동자들 간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농촌 역시 다양한 사형경제 활동의 결과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 있는 노동력이 도시로 몰리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도 다시 벌어지게 되어 이촌향도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89년 4월 후여방의 사망으로 야기된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되어 유혈 사태로 마감된天安문 사태는 군의 발포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종결되었고 이후 리펑, 이붕 총리와 장쩌민 강택민 총서기 등이 전면에 나섰다. 그 후 개혁의 파고가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지만 곧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다시 개방, 개혁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3년에 구성된 8개 1차 전인대에서는 장쩌민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강요 41명 중 22명을 실무형 기술 관료로 바꾸는 등 세대 교체를 단행하여 개혁파를 우위에 두는 보혁균형을 이루었다. 1994년 8개 2차 전인대에서 안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등 중국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에 조화를 기울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은 많은 인구로 인구 증가를 강경하게 억제하고 있어 일자녀 가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첫 아이가 딸일 경우 노동력의 수급 문제로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1963년 43명에서 1993년 18명으로 줄었다. 1993년 9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이 1980년 2억 2천만 명에서 1990년 1억 명으로 크게 줄었고 사망률도 1000명당 56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하였다. 1993년에는 과도한 수리비 징수 및 관리들의 착취, 그리고 가뭄까지 겹쳐 쓰촨성에서는 대규모 농민 폭동이 발생하고 광둥성, 허난성 등에서도 농민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사회불안이 일어났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범죄도 늘어나 이른바 여서태라고 하여 매춘, 포르노, 인신매매, 마약, 도박, 사기 및 살인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998년에는 대홍수로 인한 피해도 컸다. 교육 1982년 덩샤오핑은 교육은 현대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소위 세계면향을 제의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후 중국 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의 지표가 되었다. 1985년 의무교육법을 공포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해왔으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기술과 전문기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직접 기술 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문과교육의 재건, 중점대학의 육성, 대학의 자주성 인정,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 면제라는 기존 제도를 고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 학제는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고등학원으로 되어 있고 학제는 근대 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633제를 받아들였다가 1951년부터 533제, 문화혁명기의 532제를 그리고 현재는 543제를 시행 중이나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많다. 한국의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원교에는 대학, 전문학원, 전과학교 및 부설연구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점대학은 1954년 중국인민대학, 베이징대학, 칭화창화대학이 지정된 이래 1981년부터는 그 수가 96개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농업중학, 고등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일제가 곤란한 학생 및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직공대학, 농민대학, 보통고등학교 통신교육부, 야간대학, 간부전수과, 관리간부학원, 교육학원 및 교사 양성학교, 텔레비전 방송대학 등이 있다. 중국의 교과 과정은 도구교과, 문과계, 이과계, 예술계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문맹률은 약 25%로 알려져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맹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마다 약 100만 명의 아동들이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베이징시는 1994년 9월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장들에게 200위안에서 5,000위안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고 또한 1993년부터 1+1 운동을 전개해 가난한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런 한편에서는 고급스럽고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도 등장하여 교육의 질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시풍속. 중국의 세시풍속은 음력에 따라 치르는 데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제춘절에는 헤어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로 바로 전날인 섣달 금음부터 폭죽을 터뜨리며 놀고 음식을 먹으며 잠을 자지 않고 밤샘을 한다. 춘제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공시공이라는 축하 인사와 세배를 한다.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기간 중에 사자춤과 용춤이 등장한다. 정월 대보름날인 위안사오제 원소절 때는 보름달을 감상하고 등불놀이를 하며 만둣국을 즐겨 먹는다. 도안우제 단오절에는 배를 타고 경주하는 룽천 용선 경기를 하고 중쥐 종자라는 별식을 먹는다. 중추제 중추절 때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햇곡식으로 먹을 것을 장만하여 감사하는 달맞이 행사를 한다. 이때 가장 즐겨 먹는 것은 외빙월병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할 때에는 꼭 이 외빙을 선물한다. 사회보장. 중국 정부는 1993년 11월에 2000년까지 전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사회보장 개혁은 실업수당, 의료 및 연금 혜택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산혁명 이후 사회주의로서의 정부가 인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온 수속밥 절반환 체계가 서구식의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1951년에 노동보험 규정이 도입되었고 대약진 기간 중에는 인민공사를 통한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문화혁명 기간에는 생산성을 강조하여 노동보험 규정의 실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8년 노동보험 규정이 재개정되고 나서야 그 역할이 회복되었다. 1982년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하고자 노인복지법령을 제정하여 노인오보를 구성하였다. 1985년 7차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 사회구제사업과 보훈사업을 개선하여 완비하려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1993년 현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에 불과하고 의료위생시설이나 병상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입원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한 개 병상을 2명의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자가치료 간호가 행해지고 있다. 1993년 당시 의료위생시설 수는 약 19만 3,600개, 병상 수는 179만 5천 개이다. 문화. 중국은 문예 활동을 인민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함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은 창작 활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1982년 중국 정부는 문예 사상의 견지와 발전을 주장하고 작가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작가들의 자유화 경향을 제어하였다. 즉 허용된 자유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의 자유이지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은 아니었다. 1983년 사상과 문화의 오염을 막는다는 명분의 정풍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바이화 벽화의 왕금과 어로검, 쉬징자의 서경제의 굴기적 시곤이 비판되었다. 또한 1987년에는 류빈은 유빈안과 왕노왕 왕양망이 비판을 받고 당적을 잃었다. 대난만 사건 이후에도 일부 작품들이 자산계급 자유화 사상에 물들어 있어 당과 사회주의를 불신하고 있다고 비판되었다. 결국 중국의 문예 활동은 정치적 면에 종속된 것으로 자유로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도전이 많아지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화단은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 서구의 화풍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신사실주의, 전유예술 등의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문화혁명 이후 서양 음악은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다. 모든 음악 작품은 공연이 금지되었고 정권이 지정하는 공연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실행으로 인민들의 음악 생활도 다채롭게 변모하였는데 특히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유행 음악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최근에는 가라오케 노래방 가청들이 대도시에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향악 부문도 1980년대 중반 인민들 사이에 열풍적인 반응을 일으켜 매번 중앙악단의 공연 때 매진되는 일이 흔하였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 고유의 경극을 즐기는데 이 경극은 극본, 연기, 음악, 노래, 소도구, 분장,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적 예술로 사실적이기보다 상징적 원리에 의해 세련화된 예술이다. 이 역시 문화혁명 때에는 소련의 사실주의적 문예정책과 봉건주의적 잔재를 제거한다는 목표로 많은 부분이 변질되었지만 개혁 이후에는 문화혁명기에 금지당한 내용들이 다시 상연되고 표현면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일. 언론. 중국의 언론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지도사상과 당의 노선을 준수하고 당과 인민의 관계를 결합시키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실을 보도하는 하나의 선동 조직이자 여론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력 일간지들은 당기관지이고 그 외의 매체들도 당의 직접적인 지도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거의 당기관지라고 볼 수 있다. 1993년 말 일간지는 247종이고 이 가운데 당기관지가 172종이었다. 주요 신문으로는 당중앙의 견해를 대변하며 모든 신문의 영도적 위치에 있는 인민일보, 학술이론과 문화, 예술 등을 다루는 광명일보, 군기관지인 해방일보, 경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제일보, 상하이에서 창간되어 해외에서도 구독이 가능한 문회보, 관영노조인 총공회 기관지 공인일보와 그 외에 농민일보, 중국 청년보, 중국 분야보, 중국 소년보, 중국 아동보 등이 있다. 통신사는 정부의 대내외 뉴스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신화통신사가 특파원 500여 명을 포함한 3,500명의 기자를 갖추고 있으며 1982년부터 국무원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홍콩의 민간통신사로 중국신문사가 있다. 신문은 당기관지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군기관지 해방군보, 인공일보, 공청단 기관지 중국청년보,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문예보, 경제일보, 경제소식, 경제참고보, 금융시보, 인민공안보, 법제일보, 인민정협보, 문예보 등이 있다. 방송은 국무원의 방송, 영화, TV부 광파전 영전시부 관할하에 중앙방송국과 지방방송국이 있다. 중앙방송국에는 세계 라디오 방송국과 세계 TV 방송국이 있다. 1992년 전국적으로는 812개 방송국과 711개 송신 및 중계소, 그리고 2452개 현시유선 방송소, 586개 TV 방송국이 있다.
과학기술. 중국에서는 1978년 실용주의 노선이 구체화되면서 과거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과학, 기술도 경제 건설을 위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발전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과학기술 체제의 개편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문화혁명 기간에 정지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이 재결성되었고 이후 8개년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입안 발표되었다. 1986년에는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을 1986에서 2000년 과학기술발전 계획으로 편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15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과학, 연구진을 투입해 생체공학, 우주, 항공, 정밀전자, 정보기술, 레이저, 로봇 및 공장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등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988년부터 하이테크 산업의 개발을 상품화, 산업화하려는 횃불 계획 화거기화가 세워졌고 개발된 기술을 농촌의 향진기업에 보급, 확산시키려는 불시 계획 성화계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공관 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기술 산업개발구를 27개 시에 설정하고 경제특구의 일부를 첨단산업개발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상하이 푸등지구, 포동지구는 아시아 최대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구기관들도 공개 경쟁을 통해 계약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경쟁적 관계를 조성하고 연구원에게도 능력에 따른 임금, 인센티브 및 복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과학기술은 혁명 이후의 정책으로 인해 이중적 구조 문제가 내재해 있다. 즉 국방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수부문,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과학기술의 성공 여부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를 기술 시대로 인식, 2000년까지 기술 수준을 1980년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는 선진국의 21세기 초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 대한관계. 근세 이전.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기록상으로는 BC 3에서 BC 2세기의 연나라의 징계가 고조선의 유동을 정벌하였다고 적혀 있어 한족 세력이 이곳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족의 망망인인 위만은 고조선의 준왕을 대신하여 위시 조선을 세웠다. 위시 조선은 한무제와 싸워 멸망하고 그 고토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들은 중국을 통해 한문화와 불교 문화를 수입하여 국가 통치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었고 특히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당나라 문화를 흡수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후 고려의 광종은 중국식 과거제를 채택, 실시하여 문치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는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중국의 연호로 사용하였으며 귀족 사회는 한문학을 교양의 근본으로 삼았고 승려들도 송으로 유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3세기에 몽고의 세력이 강대해져 고려를 침입하여 이에 항쟁하고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40년간 완강히 대항하였다. 그러나 1270년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와 화해하여 개경으로 환도하고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 원명 교체기인 고려 말에는 친원파와 친명파가 서로 대립하였으며 이는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 왕조는 명에 대한 사대주의를 국시로 삼아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 공무를 보냈다. 조선 유교주의자들의 통치 원리는
배불숭유를 지도 원리로 하였기에 중국에 대한 사대 경향은 더욱 심하여 갔다.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의 구원군을 보내와 일본 경멸에 도움을 주었다. 만주족에 의한 이번의 호란을 당하자 조선은 굴복하여 그들이 세운 청나라를 섬겼고, 이 시기에 유럽의 과학 지식과 문명이 중국을 통해 들어와 조선 학자들에게 실학 학풍이 퍼져나간 계기를 이루었다. 조선 후기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정치 간섭을 심하게 하여 대원군의 납치, 중국 관제의 실시 강요, 청군의 서울 주둔 등을 행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을 떼고 청나라와의 관계도 청산되어 조선은 형식상 독립국이 되었다. 일제차에서 조국 광복에 불타는 애국지사들은 중국 본토와 간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1919년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 6.25 전쟁에는 중공군이 대량 투입됨으로써 한국 민족의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6.25 전쟁 참전과 전후 냉전 체제로 인해 양국은 1950년대 이후 정치적 적대 관계와 경제적 단절이 계속되었다.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진 1970년대 후반 들어 간접 교역의 형식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를 넘어서서 중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 교류도 점차 늘어갔다.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착륙하는 사건이 나자 중국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양국 교류가 활기를 띠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 민항기가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졌고, 1984년 3월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무국 방문과 한국인들의 중국 친지 방문이 허용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에 중국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1988년 10월에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 금지가 해제되었다. 한국의 끈질긴 외교 교섭에도 중국은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여 민간 교류만 허용하였다. 1990년 10월에 무역대표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91년 10월과 11월에 1, 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졌다. 1992년 2월에 양국 무역협정이, 그리고 7월에는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 그해 4월에는 3차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졌고, 8월 24일 양국은 수교 의정서를 교환하고 정식 수교를 이루고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 정식적 국가 간이 교류로 바뀌었다.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상권 국가주석, 리펑 총리, 장쩌민 총서기와 회담을 가졌다. 그 일정 중에 한중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8차 5개년 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1993년 5월에는 첸치전 전기침 외교부장이 방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북한 핵 문제와 다각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긴밀한 협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를 논의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문화 협정을 체결하고 통신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며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10월에는 리펑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12월에는 한중 양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서울에서 베이징 간이 직항 노선이 개설되었다. 1995년 2월 17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전담할 다국적 컨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참여 문제와 관련 불참기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제안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북한 제재에는 반대했다. 중국은 1997년 사자회담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8월 뉴욕 사자회담 예비회담과 12월 제네바 본회담에 참가했다.
교류 관계. 개혁, 개방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20억 달러 미만이었다. 1991년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교역액은 44억 달러까지 이르렀고 양국 무역대표 사무소 설치와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경제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1993년에는 90억 8천만 달러로 늘었다. 한국은 무역 수지를 보면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3년도에 들어서 대중국 수출이 51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입이 39억 3천만 달러로 증가율 5%에 그쳐 12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4년도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국의 수입 억제로 상반기 무역 수지는 3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총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1.7%에서 1993년도에는 5.5%를 차지하여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3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교역 품목의 구조는 전형적인 산업 간 분업 형태를 보인다. 즉 대중국 수출은 중화공업 제품이 중심이 되어 있어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섬유, 화공 제품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은 농수산물, 섬유류, 광산물 등의 품목이 대종을 이룬다. 정식 수교와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중국이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1985년 홍콩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가 시작된 후 1989년 9건, 1990년 35건에서 1991년 107건으로 급속히 늘었고 1993년에는 630건 5억 7,03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3년까지의 직접 투자 누계는 1,043건 10억 43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지역은 보하이만 바르만 주변과 둥베이 삼성에 편중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단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의 공업화에 소요되는 자본지의 확대와 소비 변화에 부응하는 시장 개척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의 투자를 조장하고 중국의 전략 육성 산업이면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 자동차, 전자교환기, 원자력 발전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는 1970년대까지 줄곧 밀접한 관계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북한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까지도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는 지속되었다. 1989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장쩌민 총서기가 1990년 3월 평양을 방문해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로 소원해진 관계를 재차 긴밀한 관계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나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소원해져 1993년 3월 예정되어 있던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었다. 1992년 12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 요구에 따라 더욱 그 관계가 냉각되었지만 북한 핵 문제와 경제난이 가중되어 북한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관계 개선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북한의 승전 40주년 행사에 중국 대표단이 방북하였고 중국의 경제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등 여전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크다. 1996년 8월 북경에서 한중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1996년 말 현재 4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말 현재 대한국 수입 113억 8천만 달러, 수출 85억 달러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